순소득 승수의 내용을 보는데 얘는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순소득 승수는 뭐분해? 뭐분해? 세모승수는 세모분해.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 순영업소득분해.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총투자액, 조순총리, 조순총리, 네, 조순총리. 그 다음, 그래서 얘는 총투자액의 자본 회수기간이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네요. 지금 총투자액이 10억인 투자안이 있답니다. 그때 순영업소득이 1억씩 들어온대요. 그럼 얘는 들어온 돈에서 영업경비 빼고 얼마씩 손에 쥐게 되죠? 1억씩? 그럼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투한자본 총투자액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나요? 얘는 자본 회수 기간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뭐라고 함정을 파면 이제 헷갈리냐면 얘는 지분투자액의 회수 기간이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다고요.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조순 총리죠. 얘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의 회수기간이지 지분투자액의 회수기간이 아니잖아요. 계속 함정 파는 부분이 똑같다고요. 그럼 투하한 자본을,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짧아야 다른 곳에 빨리 회수해서 재투자해서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이 내용. 그래서 자본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순소득 승수와 자본 회수 기간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도 낮을수록 좋은 거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이 내용이 같다는 걸 모르면 순소득 승수, 소득은 클수록 좋지 이러면서 함정에 빠져들어갈 수 있다고요.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역수가 있겠죠, 여러분. 승수의 역수는 뭐라고 그랬죠? 수익률. 그래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래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실 때 뭐라고 외울 거냐면 예전 여자 어르신들이 이름 끝자에 자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조자님 들어보셨나요? 조자. 못 들어봤죠? 순자는? 들어봤죠? 그래서 순소득 승수가 뭐다? 자본회수 기간이지 조소득 승수, 총소득 승수가 자본회수 기간이다 그러면 X라고요. 기억을 꼭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지, 종합환원율이지 총자산 회전율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계신 순자라는 성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비교해 두세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이 기억나시면 되고 수익률법은 승수와 수익률이 역수관계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대요. 왜 고려하지 못하죠? 뭐가 없죠 앞에? 할인자 들어있지 않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 수익률은 수익률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뭐가 분자로 들어간다? 세무 수익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럼 수익 이득은 뭐가 있어야 했더라? 투자액. 그럼 세무에 맞춰서 얘가 총인지 지분투자액인지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아까 승수는 세모 승수는 세모 분해 총 지분 투자액이었는데 얘 뒤집었죠 지금? 그래서 역수관계에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모가 조소득, 순소득이면 얘는 총투자액. 세모가 세전이나 세우면 지분 투자액과 연결시켜주면 된다. 얘도 계산이 간단하다? 맞죠? 어림잡아 세마니까.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 투자안도 어떤 승수, 수익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때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전 수익률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세전 수익률 계산식 칠판. 그러니까 얘들을 일일이 다 매번 외워야 된다면 공부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식을 만드는 요령을 정확히 익혀두시라는 얘기를 했죠. 원리를. 그럼 세전 수익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세전 수익. 세전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이니까. 식이 만들어졌죠. 근데 얘 이름이 뭐냐면 지분 배당률이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세전 수익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식을 만들기가 쉬운데 지분 배당률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식이 바로 안 떠오른다고요. 그럼 얘와 얘가 같다는 걸 알고 얘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지분 배당률은 세후 수익률이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빠지시면 안 돼요 함정에.
그래서 이때 기억하는 방법은 지읒. 지분 배당률은 뭐다? 세전 수익률이지 세후 수익률이 아니에요.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읒.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 또 하나, 얘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래요. 지분 배당률이.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지분 투자자는 실제로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나요?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죠. 그래서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한 해별로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세전 수익률은 한 해의 세전 수익을 집어넣기 때문에 한 해별로 다 달라져요. 그리고 지분 수익률, 지분 투자자의 내부 수익률과는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잠깐만 절 보세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다.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리고 지분 배당률의 정체는 세후 수익률이다라고 나오면 X, 지읒,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만 만들어 놓으면 식을 만들 수 있다? 구하실 수 있겠죠? 예, 계산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비율 분석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율 분석법에 할인자 들어있나요? 없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럼 비율을 구해서 분석해서 투자 결정 내리죠. 비율은 다 분수인가요? 비율은 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수식을 다 기억을 해보는데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이 나온대요. 이게 바로 대출 비율. 이게 LTV죠. 맞죠? 그래서 밸류, 부동산 가치에서 론, 저당이익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대출 비율입니다. 요즘 뉴스상에서 LTV를 상향 조정한다, 하향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절대 금액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치가 예를 들어 6억인데 LTV가 얘가 80%가 된다면, 얘가 만약에 80%라면 6억에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LTV는 가치 기준이니까 어디에 곱한다? V에 곱하죠. 밸류에. 그냥 곱하면 이제 구할 금액이 나온다. 얼마만큼 빌릴 수 있다? 4억 8천.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거죠, 지금?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같은 거예요. 얘들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 저당을 뭐로 나눠서? 부동산 가치로 나눠서 구하더라. 그런데 딱 하나. 고놈이 고놈 같은 이름 중에 딱 하나만 다르더라. 뭐만 달랐냐면 부채 비율만. 얘가 달랐어요. 그럼 부채 비율은 비율이니까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 얘도 부채죠. 부채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근데 분모가 얘는 부동산 가치니까 전체 돈이죠. 총 투자에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라는 얘기는 총 투자액이 1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부채 비율은 분모가 지분만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얘들이고 얘는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을 따지는 거죠, 지금. 분모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면 되는데 외우는 방법. 무슨 도사가 있다? 부채도사는 있죠. 대부도사, 저당도사, 융자도사 없죠? 부채도사. 그래서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 집에 사나요? 그래서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돈과 남의 돈이 있을 때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돈이 돼요. 그때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여러분?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다? 이게 대부 비율이죠. 대부 비율. 그럼 전체 돈에서 내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뭐더라? 지분 비율.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전체 100%가 나와야 되죠. 100%가. 그래서 내 돈이 분모로 들어가고 남의 돈이 지금 뭐로 들어가면? 분자로 들어가면 이게 지분분의 부채인가요? 맞죠? 이게 무슨 비율? 부채 비율이 되더라. 그래서 실제로 비율을 한번 대입시켜 보면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합치면 얘는 100%가 나옵니다. 100%가 나오겠죠. 그때 대부 비율이 20%래요.
그럼 지분 비율은 얼마죠? 80%죠. 80%. 그래서 지분 비율은 1 대부 비율이라는 식이 나오겠네요. 얘가 우변으로 이항되면. 그럼 대부 비율은 1 지분 비율이네요. 맞죠? 네. 그럼 지금 이대로 대입시켜 보면 대부 비율 20%, 지분 비율 80%. 그럼 퍼센트 다 지워지면 분모 분자에 지워져 버리면 80으로 20을 나누는 거죠, 지금? 4분의 1 몇 프로? 부채 비율은 25%로 계산이 되더라. 그런데 이때 대부 비율이 50%로 올라갔대요. 대부 비율이. 그러면 지분 비율은 얼마죠? 50%로 떨어지죠. 맞죠? 그럼 지금의 내용을 대입시켜 보면 대부 비율 50%, 지분 비율 50% 들어가니까 나누면 얼마죠? 100%죠. 100%.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 비율이 20%에서 50%로 상승되면 부채 비율은 25%에서 100%로 급상승하나요? 격차가 더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대부 비율이 상승이 되면 지분 비율은 떨어지는 건가요? 맞죠? 그럼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남의 돈이잖아요? 그럼 대부 비율은 커지고 내 돈의 비율은 작아지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가 작아지면 분수의 크기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뭐라고 함정을 팔 수 있냐면 부채 비율이 상승하면 대부 비율이 급상승한다 이렇게 함정을 판다고요. 그럼 틀린 거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 급상승이 얘라는 걸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불이 있을 때 거기다 부채 치면 급상승하나요? 대부 치면 급상승하나요? 부채 치면. 그래서 급상승하는 건 부채죠. 부채를 치면 급상승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 기억 꼭 하세요. 무슨 도사? 부채 도사. 무슨 비율만 다르다? 부채 비율만. 걔는 어디 가야 있다? 부채 도사는? 집에.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분수의 이름에 분자가 들어있죠, 여러분? 항상 알고 싶은 게 분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조순전후 4개를 적고 사이에 경자세를 끼워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비율이 있답니다. 그럼 부채 감당률은 유리니까 분수인가요? 분수죠. 짝대기 짝. 그럼 이 4가지 중에 부채를 찾아볼까요? 부채 어디 있죠? 저. 얘죠, 얘. 얘가 부채입니다. 그럼 부채를 감당하는 건 부채가 부채를 감당하나요? 아니죠. 뭐가? 조순 전후 중에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는 건 바로 순영업소득. 얘에서 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부채 감당률에서 부채를 감당하는 건 뭐니까? 순영업소득이니까 분자의 부채를 감당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되겠죠. 분수식에서는 무조건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 그럼 얘가 뭘 감당하더라? 부채 서비스액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뻑하면 얘를 또 뒤집죠.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칠판 그대로 보세요. 얘가 1보다 크다면 뭐가 더 큰 거죠? 순영업소득이 더 크죠? 그럼 순영업소득이 충분히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럼 이제는 투자가 될 거예요. 얘가 1보다 작다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보다 작죠? 조만간 망한다는 얘기죠. 얘가 1이 되면 둘이 같은 거죠. 이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4 이상이 돼야지만 돈을 빌려준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요. 그래서 대출 여부는 114에 물어본다 이렇게 기억해도 되는데 1.4가 나와본 역사는 없어요. 이 부분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건 이 분모 분자를 바꿔서 문제를 낸다고요. 그리고 이것만 판단하시면 되죠. 칠판 잘 보고 대답해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다. X죠. 1보다 크면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번에 채무불이익률이 있답니다. 그럼 채무불이익률도 유리니까 짝대기 짝 분수예요. 그럼 이 식에서 칠판 그대로 보세요. 이 식에서
채무는 나가는 돈이 채무인가요? 들어오는 돈이 채무인가요? 나가는 돈이죠. 그럼 경저세 중에 채무까지 따진다고 얘기했을 땐 이 둘이 채무래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세. 그래서 이 두 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무를 불이행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세금 빼고 나가는 두 개. 그래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갑니다. 그럼 중요한 건 칠판처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여기 잘 보세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유효 총소득에서 나가나요? 순영업소득에서 나가나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분모는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야 된다? 순영업소득이 들어간다?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를 순영업소득으로 바꿔서 문제 낸다고요. 그럼 이 식을 알고 있으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빼고 영업소득세까지 빼고 손에 쥐는 거잖아요. 이 흐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 못 갚을 확률이 커지겠네요. 채무를 불이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같아지면 그때는 손익분기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 다음 영업경비 비율은 칠판 그대로 비율인가요? 비율이죠. 그럼 짝대기 짝 같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영업경비죠. 그럼 영업경비가 분자. 그럼 분모는 영업경비는 어디에서 빼죠? 유효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얘도 분모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분자에 영업경비가 들어가 있으면 분모는 영업경비가 빠진 다음에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빼기 전에 것이 들어가야 영업경비를 빼기 전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따질 수 있잖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영업경비가 분자면 분모에는 영업경비를 빼기 전인 유효 총소득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내가 가진 부동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영업경비 비율이 유사한 부동산의 영업경비 비율보다 유난히 높대요. 영업경비 비율이. 그럼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비율을 더 따질 거예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이제 칠판 이쪽.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얘 비율인가요, 여러분? 비율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얘는 분모에 총투자액이 들어가고 분자에 조소득이 들어간대요. 총소득, 조소득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얘가 총자산 회전율이래요. 그럼 얘를 보세요.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의 역수죠. 조소득분의 총투자액의 역수잖아요, 지금. 그럼 조소득 승수의 역수인가요, 얘는? 얘는 조소득 승수의 역수잖아요. 승수의 역수죠.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를 기억하는 방법은 얘는 임진왜란 때 왜구가 쌌던 재수 없는 총의 이름은 조총인가요? 순총이에요? 조총이에요? 조총이죠. 되셨어요? 그래서 조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실은 이 얘기였죠. 아까. 순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 환원율은 역수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순소득 승수를 준다고요. 얘를 10으로 줘요. 그래놓고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할 환원 이율을 물어보면 환원 이율은 종합 환원 이율의 줄임말인가요? 맞죠? 그럼 얘를 주고 종합 환원 이율을 물어본 이유를 아시겠죠? 모르시네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둘이 역수라니까. 네? 그럼 얘가 10년 걸린다는 얘기는
해마다 수익률은 환원되는 비율은 얼마다? 10%란 얘기잖아요. 10분의 1이 얘니까. 네, 이게 내용이 된다고요. 그래서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자산 회전율이다 그러면 X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자본 환원율이고 종합 환원율이고 그래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웠죠. 그 다음 얘는 조총이잖아요. 조총. 그렇게 외워두지 않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나오면. 지금 보셔도 드럽게 헷갈리죠? 네. 이렇게 외워두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비율분석법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 다음 기타 투자분석 기법이 있대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얘는 첫 번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나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 할인했나 안 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할인자 없죠 앞에.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 단점이 있네요. 그 다음 목표 회수기간을 투자자가 정해놓은대요.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정한답니다. 그러면 이때 목표 회수기간이 예를 들어 4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4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해당 투자안에 회수기간을 따져봤더니 얘가 3년이래요. 그럼 목표치 안에 회수가 되는 건가요? 목표 기간 안에 회수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채택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5년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럼 얘는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목표치에 목표 기간 안에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회수 기간보다 해당 투자안의 회수 기간이 짧으면 채택하고 길면 기각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는 회수 기간은 길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으니까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할 거예요. 그 다음 얘는 회수 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 기간 안에만 회수가 되면 뒤에 아무리 적은 금액이 들어와도 채택이 되고 그 뒤로는 만약에 목표 회수 기간 안에 회수가 불가능하면 안 되면 뒤에 아무리 큰 금액이 들어와도 걔는 기각돼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해요?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할인 회수기간법이 있답니다. 그럼 얘는 할인했나요? 화폐 시간 같이 고려했죠. 이걸 함정으로 파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럼 얘는 할인된 금액으로 요구 승률로 할인된 금액으로 회수하니까 할인된 금액은 할인하기 전보다 금액이 작아졌죠? 그럼 매 기간 회수되는 금액이 더 작은 금액씩 회수가 되니까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더 길어지죠. 적은 금액씩 회수가 되니까. 그리고 복수의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가장 짧은 투자안을 채택하는 거네요. 그래서 회수기간의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기간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1기, 2기, 3기, 4기, 5기를 준답니다. 그럼 얘는 연 단위로 투자가 되니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를 준 거예요. 그때 초기 투자액을 1억을 집어넣었대요. 이 투자는 1억이 투자된답니다. 그리고 순현금 흐름이 1기부터 시작해서 3천만 원, 2천만 원, 2천, 6천, 1천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럼 지금 초기에 얼마가 나갔죠? 1억이 나갔죠? 1년 뒤 3천 들어오고 2년 뒤 2천 들어와요? 그럼 1년째에는 3천만 원이 회수된 건가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2년째까지 가면 5천만 원 회수된 거네요? 그래서 이 회수 기간을 따져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해보면 순현금 흐름만큼 자본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1기째까지는 3천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그럼 2기째까지는 얼마가 회수됐죠? 5천? 5천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 둘을 더했습니다. 그럼 3년째는 얼마? 7천. 그럼 지금 이제 얼마 회수 더하면 되죠? 3천을 더하면 1억이 돼요. 근데 4년째 봤더니 총 얼마? 6천만 원이 회수되죠? 그럼 4년째. 1년이 통째로 가야 되나요? 반년만 가도 되나요? 반년만 더 지나면 되죠. 맞죠? 그래서 얼마? 3.5년. 3년 6개월이 회수기간이 되겠네요. 이때 만약에 목표 회수기간이 4년이었다면 4년 안에 들어왔죠? 채택되겠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됐었어요. 이 내용이 된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 푸는 요령은 투자액과 똑같은 금액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1억 지금 만들게 한 거죠. 지금 몇 년 걸리는지. 그럼
지금 여기서 가정이 필요한데 4년째에 3천만 원을 더 회수해야 되는데 전체가 6천만 원일 때 반년만 지나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6천만 원 자체가 연초에 다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죠. 연말에 다 들어오는 금액이 아니죠. 기간에 평균적으로 들어와서 얘가 1년 동안에 6천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가정하지 않으면 얘를 적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간은 연간 기준이며 회수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을 하더라. 그래서 초기 투자액은 최초 시점의 전액 투입, 각 기간 내 현금 흐름은 매월 말 균등하게 발생한다. 얘는 문제 보기로 줘요. 가정으로 주게 돼 있답니다. 그 얘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런데 잠깐만 다시 있죠. 얘가 정말 불합리한 건 이 금액은 1년 뒤 금액인가요? 얘 2년 뒤 금액이죠. 3년 뒤 금액이죠. 4년 뒤 금액. 가치가 각각 다 다른 돈이죠. 근데 걔들을 그냥 다 더해서 1억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 치명적인 단점이라도 피해보자 하는 게 할인 회수기간법이죠. 그럼 이제 이 금액들을 먼저 할인합니다. 할인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을 구해보래요. 그럼 할인율이 지금 10%래요. 얘는 그럼 3천만 원은 1년 뒤 3천만 원이죠. 할인율이 10%인 순간 얘는 몇 프로 된 금액이죠? 현재 100% 기준으로 110% 된 금액이죠. 110% 곱한 금액. 몇 번? 1년 뒤니까 한 번.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1.1에 1승으로 나누면 되죠. 맞아요? 그럼 이 금액은 1.1에 2승이 곱해진 금액이죠? 110% 두 번 곱한 금액이니까 110% 두 번을 나눠주면 되죠. 1.1에 2승으로 나눠주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1.1로 나누면 2727. 2천만 원을 1.1에 2승으로 나누면 1.21로 나누면 얘는 1653 이렇게 나온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를 낼까요? 내기 어려울까요? 내기 어려워요. 나와본 역사가 없어요, 얘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무엇을 눈치를 채시면 되냐면 잠깐만 이쪽 보실래요? 얘 1년 뒤 3천만 원은 요구 수익률 10% 적용했을 때 이자 한 번 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자를 한 번 깠죠? 그러니까 3천과 2,727만 원은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칠판 얘는 5년 뒤 금액은 5년 뒤 1,000만 원으로 보이지만 얘를 요구 수익률 똑같은 10%로 할인해 버리면 나오는 금액이 621만 원이죠. 얘가 3천만 원이었다라면 얘는 1,800 얼마일 거 아니에요. 차이가 크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먼 미래의 돈일수록 원금의 이자가 많이 더해진 금액이다. 그럼 그 이자를 많이 까버리면 남는 원금, 현재 가치는 더 작아진다? 작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다 구해놓은 상태에서 얼마를 또 만들면 된다? 1억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1년째 2,727, 2년째 둘을 더하면 4,380만 원, 3년째 5,883만 원, 4년째 9,981만 원. 아직 4년이 지나도 1억이 다 회수 안 됐죠. 더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더 걸려지는 이유가 이해가 되세요? 더 적은 금액, 할인된 금액, 적어진 금액으로 회수하면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더 길어지겠죠. 4년 1개월.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회수기간법과 할인 회수기간법 중에 뭐가 더 회수기간이 더 길다? 할인 회수기간이 더 길겠죠. 할인된 금액으로 회수하는 거니까. 그때 이 할인 회수기간법을 현가 회수기간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할인하면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걔들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죠. 이렇게 정리를 딱 해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분석기법의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다 설명드렸고 잠깐 봤는지만 한번 볼까요? 308페이지. 308.
페이지를 잠깐 펼쳐보세요. 거기 1번에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돼 있고 1번 의의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309페이지 보시면 순현가법의 제일 위에 그 박스 순현가의 계산은 세후 현금 수지 현가 플러스 세후 지분복객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지분 투자액. 왜 이렇게 됐는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더 표현하자면 세후 현금 수지 현가의 합이죠. 보유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팔고 받은 금액은 한 번 나온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세요. 310페이지. 지금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의 파란색 글씨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수익성 지수법이 있고 4번에 순현가법과 내부승률법의 비교가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제일 끝에서 그러니까 310페이지 제일 끝에서 5번째 줄 니은 독립된 투자안에 있어서 순현가법과 수익률법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디귿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선택의 경우에 순현가법과 내부승률법의 결과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더라. 그러면 그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내부승률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따라간다? 순현가법. 순현가법이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되니까. 그래서 리을, 미음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뭐였죠? 순현가법. 더하기가 되는 건 순현가법. 제발 좀 기억할 때가 됐어요. 그 다음 복수의 요구 수익률이 존재하는 건 순현가법에서 장점인데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는 건 내부 수익률법에서 아예 투자 결정을 못 내리게 하죠. 단점이었어요. 재투자 시에도 뭐가 더 우월하더라? 순현가법. 재투자안의 미래 수입은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 다음 312. 2번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 다 설명을 드렸죠. 지금. 둘 다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못하죠. 그 다음 313페이지에 3번 어림셈법 보기 전에 괄호 2번에 회계적 이익률법은 잠깐만 여기를 보실래요? 이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회계적 이익률법. 앞에 할인자 없죠?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얘는 목표 회계적 이익률을 회계장부상의 이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걸 정해놔요. 투자자가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해당 투자안의 회계적 이익률이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에는 가장 큰 걸 선택하겠네요. 회계상의 이익률이니까.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내용. 할인자 들어있나요? 없죠.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밑에 3번 어림셈법에 승수법과 수익률법 둘이고 둘은 역수고 화폐 시간같이 고려하지 않는 거고 314페이지 MM으로 날개에 조순총리 있고 MM으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다 적어놨죠? 꼭 기억해 보세요.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15페이지에 비율분석법 부분에 부채도사 MM으로 적어놨죠, 여러분?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자기 집에. 지분분의 부채. 부채 치면 급상승한다. 그래서 급상승하는 건 대부 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이더라. 이제 이게 정확히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유리니까 짝대기 짝 긋고 부채를 감당하는 뭐가? 순영업소득이 분자. 분모에는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 316페이지 채무 불이익률. 채무를 불이익하게 만드는 건 나가는 돈, 경비와 저당.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얘들은 어디에서 나간다? 유효 총소득에서. 총자산 회전율은 조소득 승수의 역수. 그래서 총 투자액 대신에 부동산의 가치를 그냥 집어넣은 것 뿐이죠. 지금. 그 다음 괄호 2번에 비율분석법의 한계. 비율을 구할 때 분모분자의 왜곡된 비율을 집어넣으면 왜곡된 수치가 대입되면 왜곡된 비율이 나오겠네요. 그럼 왜곡된 비율을 가지고 투자 결정 내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겠죠.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가. 그 다음 투자자에 따라 투자 목적이 다르니까 그때 어떤 비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 4번 제일 중요했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 317페이지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해놨죠. 318페이지도 마찬가지. 꼭
정리가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됐습니다. 네. 10분을 쉬고 이제 금융론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10분 쉽니다.